미국의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인공지능,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어떤 순위, 랭킹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희가 설사 1등이 아니고 3등이든 4등이더라도 그러면 우리 AI를 버릴 거냐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대한민국 이제 약간 독립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제일 이제 서글픈 현실은 저희가 선택할 대한민국의 AI가 없어지는 게 제일 서글픈 현실일 거예요. 저희가 미국의 AI를 써야 된다던가 일본이나 중국의 AI를 써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사상과 생각과 지식을 우리가 땡겨서 우리 산업에 쓴다? 이거만큼 끔찍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오순영 의장님의 어떤 경력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KB 국민은행 금융 AI 센터장 2년 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졸업하시고 대학원까지 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학부만 했습니다. 그 흔하지 않다는 그 학부만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졸업했을 때가 IMF 터졌을 때여가지고요. 97년. 네, 제가 1년은 해외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98년도 그죠. 97년 그때 IMF 터지고 제가 졸업했을 때는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벤처로 갔어요. 벤처로 마침 이제 모 대기업에서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한글 프로그램 만드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17년 정도. 17년. 네, 꽤 오랜 기간 있었고요. 그래서 IT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거기 여의도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던 거는 그냥 제 커리어를 생각을 하면서 IT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는 많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고 실제 고객의 접점에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IT를 벗어나서 IT가 좀 불모지인 곳을 좀 가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이제 전 직장에 들어갔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KB에? 네. 어떻게 놀라셨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AI를 생각해 보면 이제 통번역 한다라든지 AI를 교육에 활용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고 금융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 그 필드로 들어가 보니 금융은 AI를 가장 잘 쓰고 있던 도메인이었어요. 제가 가보니 어떤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곳이고요. 거기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숫자라고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고객의 자산을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 거기에 기초적인 것들이 AI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 그냥 이 도메인의 특징이 금융이라서 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 안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더라라는 게 제가 확인이 됐던 거였고요. 실제 이제 제가 가서 더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대고객 쪽. 이제 워낙 그때 코로나 직후였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언어 기반의 어떤 AI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저는 가서 많이 했었었고요. 그 전에 이미 뭐 데이터 기반에 하는 것들은 뭐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었고 실제 뭐 증권이나 뭐 카드나 뭐 은행이나 많이 쓰고 있었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I라고 하는 건 아까 데이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융기업에 가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플랫폼 노드들이 많더라. 여기 뭐 교육도 있고 뭐 의상, 패션도 있고 막 다 있더라. 그러면 미국은 데이터 센터가 붐이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는 옛날 그 시외버스 터미널처럼요. 부동산 가격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정도 지금 있나요? 글쎄요. 지금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모 대기업이죠. 뭐 대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짓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막 경쟁이 붙고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혐오 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전자파 뭐 별의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오히려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 개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어떤 시각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정확한 것 같아요. AI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요? 예. 심오한 질문이신데 글쎄요. 아니, 처음에는 결국 저희가 전산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주판을 썼다가 계산기를 썼다가 프로그램이란 걸 쓰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목적은 그냥 뭔가 사람이 하는 것들을 뭔가 똑같이 뭔가 모방하고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시작점이었을 것 같고 프로그램도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었을 거고 지금의 AI는 그쵸. 인공신경망 얘기했을 때도 얘가 연산을 하고 뭔가 잘 하려면 사람의 두뇌와 같은 어떤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또 이론들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결국은 뭔가 사람 비슷한 거를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초등학생적인 질문이었지만 네. 상당히 제 자신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네.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쭉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코딩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동굴 벽화를 저는 코딩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저는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인류가 지금 AI까지 건너오는 네. 이 과정이 소위 말하는 한때 초격차 이야기했거든요. 뭔가 빠름을 이제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빨리 과거보다는 진화를 무의식적으로 창출을 하는데 종국적으로 AI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우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적을 여쭤봤던 말씀 이유가 광속으로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주 전체 공간 안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AI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지구상에서 먼저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구가 마치 미래 우주 시대를 대비한 레버토리 같은 연구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쪽은 메타버스인가요? 그렇죠. 메타버스 같은. 예.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적이 뭘까 하는 제가 좀 들어봤어요. 지금 그 말씀 중에 또 저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인간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배움에 대해서 갈구하는 어떤 본능적인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 생존 아니면 번식 약간 이런 거에 또 저 이런 철학적인 얘기 잘 못하는데 이쪽 전공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약간 그 두모에 가까운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정말 그 옛날부터 그 변화에 따라서 있고 없음과 사라짐이 계속 반복됐던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인구 절벽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인구 절벽 떨어지는 시기가 피크가 2028년도로 예상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2020년도로 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일할 사람이 없을 날이 머지 않은 거죠. 저희한테는 학령 인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떤 AI 로보틱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우리 생명, 이 존엄성 이런 보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어떤 위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들이 해줘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인텔리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커버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분야가 좀 더 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공학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을 모르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 잘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말하면서 조금 약간 부끄러운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가장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가장 철학적인 내용이고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20세 미만 인구가 우리나라에 80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5천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세 미만이 지금 800만밖에 안 되니까 네. 앞으로 이분들이 4,2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세상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아 가동이 앞으로 10년 뒤에 되면은 한 반에 15명, 10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부모들은 그러기 때문에 AI가 들어서서 모든 사회에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AI가 뭘 만드는데 우리는 만들어서 물건 갖다 팔아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뭘 팔 거야? 소프트웨어 팔 거야? 소프트웨어 팔면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MIT 같은 대학은 이 뇌신경 연구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 그럼 얘들은 이 뉴런 연구만 해도 엄청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뇌신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없고 의과대학에서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AI 껍데기만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의 IQ는 미국 인공지능 IQ보다는 훨등이 낮을 것이고 심지어 중국 AI의 IQ보다도 낮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쟁력도 없을 건데 이렇게 또 아주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걱정인 거예요. 인구 절벽도 걱정이지만 네.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된다라는 것들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방금 말씀 주신 어떤 미국의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어떤 순위, 랭킹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네.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희가 설사 1등이 아니고 3등이든 4등이더라도 그러면 우리 AI를 버릴 거냐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대한민국 이제 약간 독립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제일 이제 서글픈 현실은 저희가 선택할 대한민국의 AI가 없어지는 게 제일 서글픈 현실일 거예요. 저희가 미국의 AI를 써야 된다던가 네. 일본이나 중국의 AI를 써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사상과 생각과 지식을 우리가 땡겨서 우리 산업에 쓴다? 그렇죠. 이것만큼 끔찍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등을 하던 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 해서 하고 있는 빅테크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정부가 조금 지금 대부분의 AI는 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실제 데이터적으로도 뭐 이건 외국 데이터긴 하지만 유능한 학생들이 인더스트리로 많이 빠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오픈 AI 모델 얘기도 하고 AI 모델 얘기 하잖아요. 네. 그 AI 모델을 쓸만한 AI 모델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도 인더스트리예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정부에서는 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조금 좀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무원분들이 네. 이 AI라든지 미래 산업의 이런 진화 발전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엄청나게 관심을 그렇죠. 지금 국가 경쟁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대한민국의 AI 이게 국가 독립과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뭐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겸손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AI 산업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의 발전 속도에 그냥 수입해서 쓴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 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 수많은 우리만의 어떤 그 노드와 플랫폼이 네.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따져보면 1960년부터 우리가 급격한 성장을 했지만 지금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개발 계획, 성장, 제조업의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축적한 제조업 관련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양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AI의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면 심어놔버리면 결국은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통하지 않고서는 데이터가 못 나가거든요.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놓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네. 기업이 해야 될 역할 네. 나눠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과 그다음에 네. 중국과 지금 이 AI를 주도하는 그 몇몇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고 네. 실제 자체적인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 AI 모델을 예. 자국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반미 정서를 가진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은 어차피 어나더 레벨로 자기만의 그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빼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 하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뭐 동남아권이나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그쵸. 실제 지금 오일몬이라고 얘기하는 아랍 쪽 그쪽 사우디 이쪽에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출에 대한 것들에 이제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진출하는 것들에 대해 지금 활발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런 빅테크들을 끌고 네. 나가서 네. 적극적으로 좀 세일즈를 해야겠죠. 네. 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과거에 저희가 가서 뭔가 시멘트로 막 깔았던 제조로 깔고 했던 것들을 AI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과거에 저희가 뭐 AI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네. 엄청난 어떤 그 컴퓨팅 사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생성형 AI라는 걸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엔비디아 주가가 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불균형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자본 싸움이 맞는 것 같아요. 규모 볼륨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뭐 강조돼서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저희 정부 예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 줄어들었다가 또 원복됐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 뭐 그 금액을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됩니까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인재가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금 개발자들은 AI 개발자들은 그런 개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회사를 선택할 지경이에요.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돈은 중요해요. 아니 뭐 돈 예.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중요하고 그 방금 엔비디아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팁 비슷하게 하나 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AI 관련해서 왜 엔비디아 주가 그렇게 튀어오르는지 네. 3조 달러까지 시총이 막 하고 하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어요. 엔비디아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네, 회사고 맞아요. 그래픽 카드하고 AI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네. 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GPU라는 거 네. 앞으로 가지고 올 NPU, TPU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CPU를 능가하는 중앙 처리 장치 네. 이게 AI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네. 메모리 반도체와 방금 말씀드린 GPU, NPU, T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네.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부가가치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또 AI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실질적으로는 OS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아, 네. 지금 이 AI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AI 시대, 지금 AI라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돌릴 만한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 학습하고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뭔가 제일 지금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는 GPU가 엔비디아인 거고 그리고 실제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AI를 개발하기 위한 그 생태계까지를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AI 반도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시작 포인트가 되겠지만 그것만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엔비디아 저 GPU가 아니라 그걸 쓰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여기에 생태계가 지금 묶여져 있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이 학습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상당히 뭐라 그랬죠? 지금 시총 1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3위로 밀려났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지금 국내에서 AI를 하고 있다라는 뭐 KT나 그다음에 SKT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다 AI 반도체 회사들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라고 하면 AI를 하기 위해서 얘는 정말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AI를 하는데 이쪽을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네. 거죠. 장비도 없이 뭐도 없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AI 반도체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이 투자하는 것들이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데랑 손을 잡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손을 잡고 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체제, 뭔가 이 엔비디아에 너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구글도 그렇고 네. 다 빅테크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근데 쉽게 뒤집히지 않아요. AI 시대가 되면 상당히 디지털 속도가 빨라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법 뭐 이런 시스템 이야기도 저희들이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나눴고, 근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중화거든요. 네. 대중화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기 쉽게. 맞습니다. 예, 이 문제가 최종적인 문제인 네. 것 같고요. 그러면 대중화가 되고 쉽게 하려 그러면 알고리즘이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되고, 이 알고리즘을 가장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인체공학적으로 아니면 지능공학적으로 네. 할 수 있는 민족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단계를 건너뛰는 거를 우리는 제일 잘해요. 네. 기초가 없어도 우리는 어플라이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AI라든지, 그러니까 AI의 서브 AI라고 네. 할까요? 그런 새로운 기술로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일단은 대중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뭐든 간에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하나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접근성. 옛날에 챗GPT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유저 수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AI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URL 치고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늘상 하던 채팅하듯이 AI를 그렇죠.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이 됐던 거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뭔가 AI를 빠르게 쓰고 대중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는 기술보다는 네. 다른 쪽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좋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의 불편함은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 적응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 키오스크가 우리 사람이 정말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기계에 자꾸 맞춰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어떤 AI 시대라고 본다면 지금은 텍스트 챗GPT 텍스트 넣어서 텍스트 넣는 답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 오픈 AI 소라 모델만 해도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입력하면 텍스트로 나와줘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마치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말도 하고 막 글도 쓰고 그림도 보여주면서 하는 네. 게 AI가 이제 다 갖춰진 시대라는 거죠. 이거를 잘 풀어내는 게 숙제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사람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AI가 맞춰줘야죠. 그렇죠. 편리하게. 네. 그걸 저희가 UI, UX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예. 인터랙션이 편해야 되는 거. 예. 이렇게 되면 쟤는 이렇게 동작할 거야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돼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기존의 AI 기술이 했던 그 영역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해낼 수 있거든요. 좀 더 쓰기 편리하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말 사용자에 대한 고민, 네. 어떻게 쓰는 게 이분들이 편할까, 아니면은 이미 기술은 고도화되어 있는데 네.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오히려 서비스 단의 고민이 필요한 거지 기술 단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계속 기술 얘기만 했었거든요. 네. 아무도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 연관된 전문가분들의 이제 보이스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